요즘 유럽 내 기류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한민간 정책 분석 용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35세의 독일 출신 여성입니다. 이 도시는 유럽연합의 정치 중심지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업계는 늘 조용한 듯 분주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종이 한 장에 담긴 그래프 하나도 정책 결정의 중요한 단초가 되곤 합니다. 제 업무는 유럽연합 각 기관 또는 특정 회원국에서 요청한 정책 시뮬레이션과 전략 보고서를 분석해 제출하는 것인데요. 흔히 말하는 싱크탱크나 로비스트 회사는 아니지만 정책 방향을 미리 가늠하고 움직이려는 이들이 우리 같은 용역업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 흐름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보통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세, 이민정책, 혹은 유럽 내 기술자립 문제 등이 의뢰의 주요 키워드였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요청서에 등장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어서일까? 문화 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의미하는 걸까? 하지만 보고서를 분석하고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건 단순한 문화적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 심지어 군사 협력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시뮬레이션 요청이 유럽 각국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적 통합 가능성 평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시 유럽 무기 시장의 균형 변화,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국을 중립 세력으로 활용할 가능성.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던 이 표현들이 이제는 보고서 제목에 익숙하게 붙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핵심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어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유럽과 미국, 상호동맹은 오랜 시간 흔들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팬데믹 이후 무역 규제, 안보 의무 축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에너지 문제 등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불만을 품은 유럽 내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에만 안주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틈새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죠. 기회라는 말은 언제나 위험과 맞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미국이 만든 외교 군사 경제적 균열의 틈을 단순히 위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정렬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핵심 국가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한국 관련 의뢰가 동시에 7건 이상 진행 중인데요. 심지어 EU 외부기관, 즉 개별국의 국방부나 산업통상부에서도 우회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흐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상한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이지? 예전에도 EU 내부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보고서 요청은 종종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늘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정도로만 평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유럽의 보고서 제목엔 한국이 앞에 붙고 중국과 일본은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판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저는 문서 속 숫자들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된 건 경제력인데요. 우리는 흔히 GDP 총액만을 놓고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곤 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총액 이상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뤄낸 나라였어요. 제조업 기반은 독일 못지않게 견고하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철강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 집약도와 생산 효율 면에서 이미 유럽을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많아요. 놀라운 건 그 성장 속도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지? 저는 요즘 보고서를 쓸 때마다 그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EU의 몇몇 회원국,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유럽 안보에 개입 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과거엔 프랑스와 독일의 무기체계가 EU 내 방산의 표준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비슷한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운용의 유연성, 실전 경험, 기술 이전 조건 등에서도 한국은 유럽의 기존 방산 체계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독보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인데도 유연하고 기술은 앞서 있으면서도 실용적이라는 이례적인 위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저희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은 자국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으로 매우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율성을 늘 고민해왔고, 미국 중심 질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새로운 틀을 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수록 위험은 커지고 안보 리스크는 확대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드문 국가라는 것이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는 경제를 이어가며 동시에 유럽과의 교류도 깊어지고 있어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외교를 시도했다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국가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그 균형을 꽤 능숙하게 다뤄내고 있는 나라이며, 게다가 기술력 하나만 놓고 보자면 한국은 이미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죠. AI, 우주산업, 전기차, 양자기술 같은 분야에서는 심지어 EU보다 앞서 있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합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받은 보고서 중 한국을 독일 및 프랑스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때 내부적으로 나왔던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기술적 파워로 보면 한국은 결코 미국이나 독일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이건 놀라운 말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이 눈을 떴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무서운 실력, 그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들과는 또 다른 생존 본능의 속도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EU 내부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 수출국으로 주목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 프랑스, 독일, 이 세 국가가 유럽 내 무기 체계와 방산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왔고, 그 신념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오랜 전통을 지닌 방산 강국으로 EU 내에서 가장 많은 국방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주도하며 동유럽을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사실상의 공급자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그 판을 한국이 흔들었고,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실감하게 된 건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건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한국이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금액은 한두 건이 아닌 총 150억 유로가 넘는 사상 최대의 계약 규모였어요. 그 순간 유럽의 안보 중심축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체감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산 무기 시스템에 의존해왔고, EU 내 무기 공급 체계의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외부 국가가 들어와 판을 바꿔놓은 것이죠.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죠. 한국산 무기는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으며, 성능이 충분했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쟁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에겐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급박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유럽 내부에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는 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뛰어나고 납기까지 빠른 무기, 바로 한국산 장비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유럽 내부에선 말 못할 긴장이 돌기 시작했으며, 프랑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폴란드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고, 독일의 한 무기 업체 고문은 이건 단순한 방산 경쟁이 아니라 유럽 무기 주도권 자체를 흔드는 시도라며 경계감을 내비쳤어요. 일부에선 EU 내부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한국산 무기 도입의 규제를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한국 무기 도입과 관련된 EU 입찰 참여 조건에 암묵적인 장벽이 설정되기도 했었죠. 그건 분명 견제였고 배제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태도는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 속도는 EU 내부의 공급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인식해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 무기 시장의 방해자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이 가진 기술, 생산력, 공급 유연성은 이제 유럽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고, 과거처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전략은 오히려 스스로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정책 결정자들도 점점 깨달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과의 협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 요청이 유럽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일지도요. 처음엔 폴란드 사례에 대한 단순 분석이었지만, 이제 만약 EU가 한국에게 시장 일부를 내어주면 단기적 손실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장기 시뮬레이션 요청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늦게 깨달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그렇게도 무시하려 했던 그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같은 편으로 삼아야 할 현실적이고 강력한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유럽이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일부 한국에 내어준다면 결국 손해가 아니겠는가? 이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매일같이 이 질문을 놓고 고민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게 지금 제 업무의 핵심이기 때문이니까요. 몇 달 전 EU 정책 담당자들이 저희 회사를 통해 요청한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기술 경제 협력에 대한 장기 시뮬레이션 분석. 처음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가능성 검토라는 명목이었지만 기본 기조는 만일 협력한다면 어떤 위험이 따를까를 따져보는 것이었죠.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중심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한국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자신들의 전통적인 방산 기계 산업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의 첫 시뮬레이션은 시장 일부를 한국에 내어주었을 때 생기는 단기 손실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시작했어요. 실제로 나왔던 수치는 꽤 충격적이었는데요. 특정 산업군, 예컨대 기계설비, 군수품, 고급 자동차 부품 등에서 유럽 내 중견기업들이 수주량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한국의 진입은 유럽 내부 생태계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고서가 계속 진행되면서 정반대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협력 시나리오였습니다. 즉, 유럽이 한국과 공동연구 생산 수출 체계를 구축할 경우 또는 한국산 부품을 유럽 제품에 적극 통합할 경우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 결과는 예상 이상이었는데요. 첫째, 생산 단가 절감. 한국의 생산 기술과 속도를 결합하면 유럽 제품의 제조 단가를 8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납기 단축에 따른 수주 증가. 한국의 빠른 생산, 조달 체계와 유럽의 브랜드 신뢰도를 결합하면 중동, 동남아, 남미 지역에서 수주가 1.7배 증가할 수 있음. 셋째, 공동 R&D로 기술 격차 해소. AI, 전기차 배터리, 무인 전투체계 등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경우 EU 내 기술 개발 기간이 평균적으로 9에서 12개월 단축 가능.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접한 후 정책 담당자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묻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할 만큼 이 장기적 이익은 충분히 매력적인가? 그리고 저희 팀 내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점점 확신을 담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결론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보고 있죠.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이라는 대륙의 경쟁력을 21세기 후반까지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을 한국과의 협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 산업계의 반발, 그리고 각국 국민 여론까지 감안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느끼는 감정은 명확합니다. 기회는 지금이며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시뮬레이션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저희 회사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유럽 내 정책 분석기관들, 프랑스 파리 소재의 정책연구소, 독일의 산업경제평가센터, 심지어 노르딕 방위전략단까지도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유럽이 붙잡아야 할 국가다. 그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런 조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다름 아닌 미국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다시다시피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 중심의 질서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안정성 안에서 편안하게 정책을 짜왔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미국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우군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남겨진 균열, 자국 우선주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과 통상 압박, 나토 분담금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군사적 민감성. 그 모든 것들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을 만들고 있었고 바로 그 사이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그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기조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과도 일정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EU와의 협력 확대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는 그 중립성 속에 실리 외교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외교 전략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면 휘둘리게 마련이고 힘이 강하면 오히려 공격적 자세를 취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은 양쪽의 특징을 절묘하게 섞은 균형 감각이 탁월한 나라입니다. 정치 외교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 가능성 또한 우리가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제가 속한 부서에서는 경제 시뮬레이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교류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문화와 얼마나 친화력이 있고 유럽 국민들과 얼마나 깊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유럽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수치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유럽은 하나의 연합체로 묶여 있지만 각 나라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자체가 오히려 한국인의 호기심과 정서에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국은 유럽의 전통, 예술, 건축,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나라이고 유럽은 한국의 기술, 문화 콘텐츠, 학문적 깊이의 매력을 느끼고 있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 이건 미국과는 매우 다른 구조라는 것이죠. 미국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려하고 그 문화는 일방적인 확장을 추구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것을 자랑하면서도 타인의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나라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너무도 이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절대로 주도권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갈 거라는 거죠. 유럽이 바라는 수평적 파트너십의 이상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진국이면서도 동시에 중립적인 국가라는 점. 미국이나 중국은 각자의 블록을 만들고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세계를 정렬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그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외교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균형 잡힌 파트너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기회가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결정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과 유럽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